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정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 건강한 농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에서 이제 도시농업을 우연히 배워서 이제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2010년도에 생겼거든요. 그 후에 이제 금천구에 한내텃밭이라고 하는 5,000평 부지 아주 넓은 주말 농장이 생겼습니다. 딱 2년밖에 운영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텃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단체가 그 운영체로 들어가게 됐고, 퇴비를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모종과 퇴비를 판매를 해서 판매를 하면서 수익도 내고 그 수익으로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건강한 농부가 최초로 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짐을 많이 옮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사업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협동조합 운영 원리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 모집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트럭 한 대를 산 겁니다. 그래서 트럭 한 대로 출발한 게 건강한 농부이고, 지금 건강한 농부가 주로 하는 일은 도시의 텃밭을 설계하고 만들어주고 그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동체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도시농업을 계속 하다 보니 경작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먹거리 문제가 농사잖아요. 그래서 먹거리에 관련된 활동을 지역에서 좀 폭넓게 해보자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현재는 동네부엌 활짝이라는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많은 질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역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사실 마을이라는 건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이 마을이고요. 사실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마을이라는 거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생활을 잘하면 되고, 모든 인간관계는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의 생활들도, 여가 생활들도 거의 직장을 함께 다니는 사람들과의 여가 생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계속 직장인으로서 잠만 자는 곳이었던 집이 이제 임신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임신했으니 어디서 출산할 것인지 병원도 찾아야 되고, 또 이제 직장맘이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어디다 맡겨야 될지, 그리고 또 맨날 이렇게 큰 건물이 중에 하나였던 학교가 이제는 저기가 우리 애가 다닐 학교인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 있죠. 늘 동네의 슈퍼는 밤에 그냥 잠깐 뭐 사러 가는 곳이었을 뿐인데, 임신을 하고 이제 육아휴가를 내면서 동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이를 안고 다니다 보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뭐 온갖 뭐 가게 아줌마까지 저에게 말을 걸고 아이가 몇 개월이냐, 아픈 데는 없냐, 아들이냐 딸이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시죠. 때로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사생활을 묻는 일은 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들은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속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 직장 생활하는데 뭐 결혼한 것 같더니 애 낳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이게 마을인가? 뭔가 이제 어찌 보면 그냥 별로 필요성이 없을 때는 마을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생활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제가 필요한 것이 생기자마자 이제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대한 관심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좀 아이를 좀 잘 키우고 싶어서 작게 동네 아줌마들끼리 공동육아도 해봤었고, 또 도시농업도 배웠지만 또 학부모 활동도 열심히 직장생활 하지만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를 위한 것,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사실 우리 세대 좀 전 세대만 해도 사실 내가 돈만 벌면 이 동네를 떠나리라
하는 게 사실은 꿈이고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동네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뭐 제가 막 떠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애 입학하기 전에 이 동네 뜰 거야. 나는 우리 애 중학교 갈 때 뜰 거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들이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는 이 동네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엄마도 이 동네를 뜰 줄 알았는데 30년을 살았다. 그런데 너는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모든 상황들이, 경제 상황이나 모든 상황들이 더 막 활발히 좋아질 리 없고, 지금의 현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촘촘히 내가 뭔가를 찾아 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지는 게 거의 없는 삶을 사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동네에 어떤 그 모든 상황들을 좀 눈여겨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제가 좀 그런 소리를 많이 해서 엄마 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대충 살아. 피곤해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지금 우리 아이가 커서도 엄마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것 좀 어떻게 해봐 라는 얘기들 할 때 이제 우리 아이도 진짜 우리 동네 청년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요새 가끔 그 얘기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하나의 부류라고 해석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마을이 있고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이 공동체의 성격이 각자 다를 뿐이겠죠. 근데 이 공동체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나에게 우호적일 때는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가 되고요.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그냥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이 영역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마을 공동체는 어디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정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환경이 중요시되고 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전부 완벽하게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내 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공동체는 필요 없겠죠.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또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내 거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 이웃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뭉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베푸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이 다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혜자이고 모든 사람이 공급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필연적이고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내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내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관계가 얽힌 어떤 집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악하고 부족하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가 아닌 척하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또 나는 수혜자이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겠죠. 예, 분명히 한 지역에서 함께 지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하나의 공급자입니다. 여러 갈래로 그 환경을 조성하는 내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100% 수혜만 받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 그게 맞아라고 인정하고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흐름을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그것이 그냥 나라에서 뭔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마을 공동체를 부르짖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방정부나 정부에게 요구만 합니다. 이제 구의원 뽑을 때, 구청장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다 나에게 뭐 해줄 거냐.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됐다고 하고 또 마을조차도 민주화됐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리 주장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건 사실 저의 주관적 해석이지만 이런 그 공공 영역이 버거운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에는 여러분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소비자입니다 라고 외쳤었거든요. 언제부턴가는 언제까지 대상자가 되시겠습니까? 직접 해보세요.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라고 해서 자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주민자치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사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그 성과물로 만들어진 게 사회적 경제거든요. 이 공동체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찾다가 이제 뭔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 라는 이런 그 가능성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가볼까 라는 고민들을 다들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 그런데 이제 행정이나 관에서는 이제 이 가부화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미션을 도돌려주잖아요. 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시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스스로 힘을 키워가지고 한번 문제 해결하는 주체가 돼보면 어때? 맨날 주장만 해봤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좀 키워가지고 직접 해결해보자. 대신 그러려면 권한이 커져야 되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마을 민주주의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한 발 한 발 가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흐름은 그냥 비단 뭐 서울시장 누구의 정책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시대 상황으로 사람들이 성장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또 발달하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이러면서 이 아주 복잡한 이 사회 문제를 공공 영역이 다 책임질 수 없게 되면서 착안해내는 방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왜 직접 어떻게 했지? 라고 다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교훈적인 얘기 막 해가지고 뭐 따라오지 않아요. 캠페인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자 할 게 아니라 끌어내야겠구나 라고 방법을 달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호 동의돼서 이런 구조들, 틀들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과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구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저도 사실 그 흐름에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좀 더 책임지는 경제공동체라고 하죠. 스스로 돈도 벌어가면서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국민 세금 안 쓰고 우리가 만든 돈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사회적 경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또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스스로 의식 성장과 또 조직적 성장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본인도 그 문제 해결의 어떤 주체로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저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역량이 성장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과도기고 미약한 부분이 많고 아주 조직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틈에 늘 정치적 그 환경은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 공동체는 누구누구 후보 편이래 이런 거. 저는 금천구에서도 들었고 서울시에서도 들었어요. 마을 공동체를 우습게 보는 발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사회적 경제로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분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95년도에 분구돼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맨날 병원 없다, 종합병원 없다, 소방서 없다 막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구에는 다 있는 시설조차 금천에 없을 정도로 금천은 구로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주요 시설만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어떤 시민 조직 이런 곳이 가지는 힘이 시민력이거든요. 이런 시민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뭔가 마을에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는 이 시민 역량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구로에 같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금천구로 분구하면서 시민조직들은 굉장히 없었어요. 없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지방정부 시대이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막 전국구, 뭐 서울 전역을 상대로 하는 어떤 큰 조직들이 이제 큰 어떤 구호를 외치는 일들은 실제로 사람을 감동시키기 어렵고 이제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주요 생활 터전이 금천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 조직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나 개별 조직들이 다 감내를 해야 돼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다 모여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일을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당하든지 말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좀 외면하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매력을 가진 거는 어떤 조직과 조직의 협력을 기본으로 해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은 연대예요, 연대. 다른 협동조합 또 다른 조직과 연대의 힘으로 상호거래하면서 서로에게 일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금천에는 너무 그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협동조합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비빌 언덕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공할 수 있다? 성공까지, 큰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보면 우리도 뭉치면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커지자라고 해서 모든 협동조합의 이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그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이제 자기 발등에 이게 발등 찍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사장의 무한 헌신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게 협동조합인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조금씩 생각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또 그걸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역에 이런 데가 계속 생겨나면 다른 데들이 다 따라오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자신감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지역의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 네 꼴은 뭐를 생각하나요? 보통 경쟁력을 생각합니다. 경쟁을 맨 먼저 앞세워요. 경쟁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도 제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은 협력과 상생, 연대 이게 기본 정신이거든요. 나눠야지 성공하는 조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협력이라는 걸 해봤어야죠. 너무 오랜 자본주의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같은 업종이 겹치면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또 뭔가 나랑 뭔가 이미지가 같으면 물리쳐야 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금천이라는 건 굉장히 넓다고 봐요. 이게 마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개 동도 크잖아요. 전체가 어떤 마을 공동체로 묶일 수 있을까요? 그러긴 되게 힘들어요. 이제 예전의 지역의 우리나라의 어떤 풀뿌리 마을 공동체는
그야말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생활권 안에 있는 공동체였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을 공동체가 삽시간에 무너진 것은 일제강점기. 예,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너는 독산 1동에서 움직여. 너네는 가산동의 체제에서 이제 해야 돼. 라고 해서 마을을 묶어 세우기 시작하면서 경쟁을 시켰다고 하죠. 이 동의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마을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싸워가지고 그 규모가 큰 마을이 동 전체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경쟁적 구조를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다 해요. 근데 약간의 그런 구조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저는 마을을 금천으로 너무 확대시키는 것도 문제고, 또 구조 자체를 행정구역이나 이런 걸로 나누는 것도 행정 편의적일 뿐이고 통제 수단일 뿐이지 실제로 공동체를 위한 길은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마을의 문제는 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마을과 상관없는 금천구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촘촘한 마을 공동체 조직들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는데 큰 비빌 언덕이 돼주는 언덕은 누가 돼야 되냐? 저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시민 조직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민 조직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들이거든요. 말하자면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도시에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없으니 우리 모여가지고 회비 걷어가면서 주말 농장 만들어갖고 우리끼리 농사 짓는 거 배워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텃밭도 만들고 이런 거예요. 이런 자생적 조직들이 그냥 자기들 어떠한 주요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특히 도시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들인 거예요. 이 조직들은 사실은 금천구 독산 1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금천구 전역, 서울 전역을 고민하는 집단이죠. 근데 이런 집단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은 지역별로, 마을별로 이 공동체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솔루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 구조가 굉장히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생기면서 지금 4년 동안 함께 해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 마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또 오랜 관습과 어떤 체제 때문에 쉽게 어떤 문제가 확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 문제 우리가 해결해 보자고 해서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 이것이 좀 더 관심사가 많아지면 저는 정말 더 의지가 있고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민자치회가 그런 품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주민자치라는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과거처럼 약간 봉사하는 집단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벗어나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런 집단과 또 어떤 시민단체나 사회적 경제나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협력하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조직들, 이 조직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시너지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로 든다면 주민자치회가 어떤 골목 텃밭을 조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설치하자 그러면 돈 주고 설치 쫙 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해보니 맨날 관리는 누가 하고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이게 설치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사정에 의해서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더라. 관리를 안 해줬더니 10년 갈 게 한 3, 4년밖에 안 가더라.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희 건강한 농부가 꼭 그 일을 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희는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골목 화당 조성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주민들에게 경작 교육을 시행을 해요.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그게 설치되는 집이나 건물 주변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걸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물은 누가 주겠냐 이거죠. 주민자치위원이 가서 주는 건 한계가 있겠죠. 어차피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체들이 교육을 받게끔 하되 이 교육을 대신에 이 교육을 받으면 그 집 앞에 굉장히 예쁘게 화단을 설치해 준다. 그리고 설치한 후에 주민자치위원들은 계속 오고 가면서 보겠죠. 그러면 언제 심었는데 추워지니까 죽었네. 그럼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지? 라고 회의를 하고요. 또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눈비 맞으니까 좀 나무 화분이 좀 지저분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칠을 한번 해줄까? 1년에 한 번은 사실 칠을 해줘요.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쭉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되게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면 좀 안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도와주게 되고 또 우리도 늘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지저분하고 좀 잘 안 커 있으면 좀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떠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 조직과 주민자치회가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나는 건 주민자치회로서는 굉장히 그냥 손 흔들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독산일동 주민자치위원이에요. 그러면 독산일동에 우리 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어요. 도시환경분과다 보니까. 저희는 도시환경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분과를 들어갔겠죠. 근데 이 분과의 분과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까 협동조합을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거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내 일을 내가 해놓고 돈 받는 이런 약간 내부 거래 이런 것들로 독점화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익 분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굉장히 불법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협동조합의 기본 힘이 내부 거래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거고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만약에 생협의 조합원이 1000명이에요. 이 1000명의 조합원 중에 우리 건농의 조합원이 있을 수 있죠. 겹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협동조합은 하던 사람이 또 해요. 협동조합의 힘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협동조합의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협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건강한 농부 조합원은 햇빛발전 조합원이기도 하고 생협 조합원이기도 하고 여러 협동조합에 걸쳐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합원이 겹친다고 해서 그럼 이해관계가 같이 얽힌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가 내부 거래를 했다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예를 들어 금천구청이 사업을 하는데 금천구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우선시한다로 가산점을 줘요. 그걸 지역주의라고 하면은 불법이라고 할까요? 또 광의의 의미에서는 내부 거래거든요. 이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회적 경쟁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로서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일을 수행하는 당사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부 거래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하면 사실 협동조합이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다른 지역에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천구에서 말고 저기 강동구에서 일해야지 마음 편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아요. 그건 과연 옳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한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2019년에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건으로 지역이 시끄러울 때 건강한 농부에 속해 있는 조합원이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 업무하는 사람이 건강한 농부에게 일을 줬다. 이거 부당한 내부 거래일까요?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게 일을 주는 건 당연하고 사실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에서 제약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임원과 직원,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고유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부수적인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체계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부분도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협동조합은 교육협동조합이나 지금 뭐 영상을 찍으시는 영상 관련한 협동조합들도 많은데, 이분들 다 그 일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 협동조합 속해 있는 조합원이잖아요. 근데 이 조합원이 일하는 수익을 어디서 들여야 돼요? 영상이면 영상 찍은 거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대부분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공모 사업에 관련된 일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크게 어떤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 이것이 왜 마을 공동체의 성장의 어떤 결과물로 열린 이런 그 과실 같은 거거든요. 이게 좀 더 성장하면 이제 시민사회가 굉장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렇게 행정이 해석을 해버리면 행정이 협동조합 하라고 부추겼던 건 뭐가 되느냐. 협동조합 하세요. 공모사업 지겨우시잖아요. 이제 비영리단체 하지 마시고 협동조합에서 스스로 돈 버셔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그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업체 대하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 뭐지? 어느 날 갑자기 달리 해석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고 전 세계가 난리고, 지금 뭐 인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 시민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요. 그런데 정책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도시농업이라든지 햇빛발전, 그거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에너지를 계속 쓰고만 있을 게 아니라 대체 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또 땅과 기후를 살리는 다양한 활동들이 시민들 스스로가 해내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이제 황폐화된다라는 어떤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기후위기에는 대응해야 된다면서 그 대응했던 많은 실천 활동들은 필요 없다고 해요. 딱 뭐라고 하냐면, 텃밭 왜 합니까? 이 비싼 땅에. 용산 가족공원에 이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땅에 2만 원짜리 2만 원 내고 분양받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도 주차장을 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고 그 사람들 다 돈 내고 주차합니다. 그럼 세비 수입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건물 짓는 게 훨씬 돈 된다. 돈 되는 게 지금 필요할까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싶어요. 당장의 도시농업 예산이 지금 올해 대폭 삭감될 거라고 하고 부서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을 공동체를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대의 명분과 사회적 약속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언제까지 용납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잖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정치인이야말로 이해관계, 표 득실만 계산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와 대의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걸 거스르는 순간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살아있는 공동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공동체라고 봐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찍힐까 봐 겁나서 말 못하고, 너네 까불면 죽어 해서 몇 번 윽박 지르면 숨죽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계속 만만하게 보겠죠. 아직까지도 시민력이 많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조직력이라는 것, 그런 어떤 체제가 확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행정, 공무원 조직,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이 지금 이 그룹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대상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체제적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지금 사회적 기업 없애자 소리는 안 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이미 이제 법제화됐고 그 가져가고 있어요. 그건 바꾸자 소리 안 해요. 이거야말로 그냥 사회적 합의예요.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처럼 이제 마을공동체, 더 나아가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이 영역도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없앨 수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그런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에 대한 관련한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고 싶을 때만, 이게 당을 얘기해 보자면 양당 두 당이 다 주민자치 얘기해 왔어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바꿔요. 주장은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법제화될 때 서로 피해요. 왜 그럴까요? 적당히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데 힘을 다 가져가는 건 싫은 거죠. 시민력이 너무 커지는 건 싫은 거예요. 적당히 애완동물 키우듯이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성장하길 바라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그랬듯 흐름대로 계획대로 힘 있는 사람들의 의지대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많이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 어떤 게임이 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갈 건데 좀 더 의미 있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네요. 결국에 이제 어떤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이것들이 뭔가 제도화되는 거, 그리고 그 제도화되는 게 사실 그 말씀하셨던 뭔가 연대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네네. 아, 네. 부모님에게 마을이란? 저에게 다섯 글자로 딱 해주시면 좋을 5글자? 네. 어려운데. 함께 사는 곳. 예. 예전에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 이름이 함께 크는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뻔한 얘기를 뭐 간판으로 내걸어 했는데, 함께 산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많이 양보해야 될 때도 많고, 또 때로는 내가 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 라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 되게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엄마가 되게 좋은데 엄마 잔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마을이라는 영역도 말 많고 시끄럽고 때로는 막 상처 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찾게 되는 게 마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부터 꺼내고 어떻게 마무리할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 저도 잊혀졌던 게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또 본인을 돌아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